194쪽 제15장 기타 자연법에 대하여 176쪽을 잠깐 보면은 176쪽을 보면은 자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권. 자연권이란 자연적 권리라고 부르는 자연권을 말했고, 자신의 판단과 이성에 따라 가장 적합한 조치라고 생각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이걸 자연권이라고 그랬고, 그 밑에 보면은 밑에 5번째 자연법이란 인간의 이성이 찾아낸 계율 또는 일반적 원칙을 말한다. 이 홉스는 국가의 기원과 그 다음에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 주권자죠. 이 사람 표현에 의하면, 그 다음에 그 백성들, 인민들이 지녀야 될 생각들, 그냥 행동 지침들을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게 자연법이에요. 자연법이라는 게 양심의 법입니다. 양심으로 이게 국가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실험 있죠. 가상 실험 이럴 것이다 해가지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인과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자기의 가설이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대표적인 성악설론자입니다. 이와 반면에 루소는 성선설이고, 그리고 맹자는 성선설, 그 다음에 순자가 성악설인가 뭐 그렇죠. 그래서 홉스와 관련돼서 수능 시험에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홉스가 성악설을 주장했다는 것. 그게 만인과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봤기 때문에 결국 사람은 악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성악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홉스예요? 홉스가 동양에서 보면 순자죠. 순자가 그렇죠. 성악설인 거. 홉스가 성악설 주장론자로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수준의 문제입니다. 만인과 만인에 대한 투쟁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 누구다. 이것도 역시 홉스고 수능 수준의 문제죠. 와, 갑자기 수능 가니까 뭐 적어놓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연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양심에 나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제1자연법, 제2자연법 했고, 제3자연법이 여기서 나오죠. 이게 뭐냐면 176쪽에 77쪽인가? 177쪽에 보면은 제일 밑에 보면 기본자연법 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의 앞부분은 자연법의 기본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서 평화를 추구하라는 것이고, 뒷부분은 자연권의 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을 방어하라는 것이다. 이 책이 금수로 지정된 이유 중에 두 가지 큰 이유가, 옥스퍼드 대학인가에서 금수로 지정됐죠. 이게 뭐냐면 권력이 인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발상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것에 우선한다. 그러니까 자기 안전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다 써도 된다는 논리죠. 근데 이게 위험하다 해서 막 금수로 지정된 이유 중에 하나,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말씀하시면 안 돼요? 권력이 인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어쨌든 계약에 의해서 나오니까 왕권 신수들도 아니고 이게 계약 인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해도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자기의 목숨이나 개인의 목숨이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거죠. 딴 것보다.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 해서 금수로 지정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77쪽에 이제 다시 또 아랫줄에 보면은 제2자연법이 도출된다. 평화 추구의 의무를 규정한 제1자연법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2자연법이 도출된다. 인간은 평화와 그리고 자기 방어가 보장되는 한, 또한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그렇게 할 경우 만물에 대한 이러한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자신이 타인에게 허락한 만큼의 자유를 타인에 대해 갖는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이게 이제 평화를 위해서는 양도한다는, 권리를 양도한다는 얘기죠. 이게 다시 194쪽에
첫 줄에 보면 인간이 본래부터 가진 자연권은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을 경우 인류의 평화를 저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1, 제2 자연법은 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것을 맹하는데 이로부터 제3 자연법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지. 양도했으면 일단 뭡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죠. 계약을. 계약에 의해서 양도하고 신의 계약을 맺었으면 지켜야 한다. 이게 제3 자연법. 이 자연법 속에 정의의 원천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7번째 줄인가요? 그 말이죠. 신의 계약이 맺어지면 이것을 깨트리는 행위는 불의가 되고, 그렇죠.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정의와 불의는 이 코먼웰스가 나오기 전에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모든 게 자치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지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만만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코먼웰스가 수립되면서 이게 강제력 힘이죠. 강제력 힘 치면서 정의와 소유권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 전에는 정의나 불의나 이런 개념이 없었다는 얘기고, 그 위에 보면 그래서 신의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더 큰 처벌의 공포를 통하여 신의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의 채무를 이행하도록 평등하게 강제하고 그들이 보편적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상호계약에 의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의는 스콜라에서 얘기하는 정의의 개념하고 유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 부여하는 불변의 여지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콜라 철학자들. 자,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면은 따라서 정의의 본질은 유효한 계약을 지키는 데 있으며 계약의 유효성은 그 계약의 이행을 충분히 강제할 수 있는 사회적 권력의 수립과 더불어 시작되며 또한 그때 비로소 소유권도 발생한다. 그래 그 이후에 지금 계속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하면서 설명을 계속 하고 있죠. 궁극적으로는 뭐야? 그 왼쪽에 그 제목이 저쪽에 약간 따로 나와 있죠. 정의는 이성에 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 196에서 97, 98까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이거 있으면 좀 문제를 제기하기 바랍니다. 잘 읽어야 돼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다를 설명한 것이 지 얘기 아니에요. 요즘 현대라고 그래야 되니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회 현상이 너무나 비윤리적이고 반정의적인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좋은 말들이 희석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런 건가? 이렇게 하면 이루어지는 말해도 안 될 건데 그래서 자꾸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힘이 있어서 막 끌고 갈 수도 없고. 이 톱스에 의하면 그 주권자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이 주권자라 하면 코먼웰스입니다. 강력한 힘. 그래서 200페이지에 보면 5번째 줄에 그러므로 200페이지 5번째 줄에 그러므로 정의는 신의 계약을 준수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의 생명에 파괴적인 어떤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이성의 법칙이며 따라서 자연법이다. 이 자연법은 양심에서 나온 이 사람이 당위성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 자연법을 열 몇 개인가를 쫙 이렇게 정의를 해놨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백성들은 그럴 것이고 그 다음 주권자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1쪽에 보면은
일곱 번째 줄인가요? 정당하다라는 말과 부당하다는 말은 인간에 대해 사용할 때와 인간의 행위에 대해 사용할 때가 서로 다른 의미가 된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간 특정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간의 속성을 나타낼 때는 생활 태도가 이성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의미한다. 그러나 행위의 속성을 나타낼 때는 생활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행위 자체가 문제된다는 거지. 특별한 행위가 이성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정당한 사람은 모든 행위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 주의하는 사람이며 부당한 사람은 그것을 등한히 하는 사람이다. 이처럼 인간의 속성을 나타낼 경우에는 정당하다, 부당하다 하는 용어보다는 의미는 같지만 의롭다, righteous, 의롭지 못하다, unrighteous가 적당한 표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냥 나쁜 사람이 한두 번 어려운 행위를 했다고 해서 밑에서 5번째 줄에 한두 번 어려운 행위를 하거나 혹은 어렵지 못한 행위를 자제했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갑자기 어려운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한 행위의 동기는, 특정 행위의 동기는 정의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 나쁜 사람이,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한 번 좋은 행위를 했다 하는 것 자체는 행위의 동기가 정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익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네 번째 줄에 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페이지 계속해서 202쪽의 네 번째 줄에 정당하다, 부당하다는 말이 이처럼 인간의 생활 태도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될 경우 정의는 미덕으로, 불의는 악덕으로 불린다는 거죠. 그러나 행위의 정의는, 특정 행위의 정의는 그 행위자를 어려운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 행위의 불의는 그 행위자를 유죄로 만든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렵다고 하는 건 전체 다 어려워야 되는데 행위 자체는 놓고 볼 때는 유죄, 무죄만 판단한다는 거죠. 그거를 의롭다,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 인간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유죄인 불의는 권리 침해, 인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생활 태도의 정의와 행위의 정의입니다. 생활 태도는 인간의 속성을 나타냈을 때 저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전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특정 행위를 했는데 특정 행위가 정의롭다 해서 그 행위를 한 사람 보고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안 한다는 거지. 이게 이거 원래는 이게 매너인가, 매너? 매너란 말이 있었나? 매너는 아니고 자스트, 언자스트 말이 있었고. 그러니까 행위 인간으로 따진다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어려운 사람, 어렵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특정 행위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고 그냥 유죄다, 무죄다, 뭐 이렇게 행위 자체는 놓고 평가하는 거하고 인간을 놓고 평가하는 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활 태도의 정의와 행위의 정의는 다른 얘기라는 얘기죠. 그 읽어보면은 중간에 특정 개인을 보자. 생활 태도의 불의는 타인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는 기질 또는 성향으로서 그러한 행위를 하기 전부터 또한 권리가 침해된 특정 개인을 상정하기 전에 이미 불이이다는 거죠. 그러나 행위의 불의, 권리 침해는 권리가 침해된 개인, 즉 신의 계약의 당사자를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아까 특정 행위를 전제로 한다는. 그러므로 어느 한 사람이 범한 권리 침해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주인이 하인에게 누구한테 손님에게 뭘 주라 했는데 안 줬다는 얘기지. 그런 얘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일단 피해를 본 사람은 만약에 하인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주인이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근데 손님은 그 혜택을 못 받았잖아. 그 간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보면 커먼웰스하고 비교해서 보면은 일반적인 개인 민사 문제는 뭐 두 사람이 쌍방의 문제지만 203페이지 세 번째 줄에 강도나 폭력은 제3장의 커먼웰스 인격에까지 피해를 미치는 권리침해 행위다. 이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행사 문제겠죠. 그런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동의 아래 이루어진 일은 권리침해가 아니다. 이런 얘기 있고. 그 다음에 한 10번째 줄에 밑에서 교환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가 있습니다. 이거 뭐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정의에서 얘기했는데 여기서 교환적 정의라면 산술적 비례입니다. 대가성이죠. 우리 집을 뭐 얼마 주고 산다 이럴 때 그게 대가가 딱 맞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분배적 정의는 우리가 기하학적 비례에 기초하고 있다는데 기하학적 비례라 하면 같은 능력,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은 같은 이익이 분배되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고기를 국가대표 선수들한테 배분할 때 체조 선수한테 배분하는 소고기의 양과 레슬링 선수한테 소고기의 양은 산술적으로 보면 같아야 되지만 이건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분배적 정의입니다. 이게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 자격에 따라 다르잖아. 이게 체중이 뭐 한 사람은 50kg 미만일 거고 한 사람은 150kg인데 그래서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문제를 나중에는 공평이라고 하죠. 공평. 이 정의는 그래서 분배적 정의라고 심판자의 정의라고 나중에 나옵니다. 심판자의 정의라고 이 정의는 공평이라고 그러죠. 정의라기보다는 공평하다. 그러니까 체조 선수한테 소고기를 일주일에 1kg 배분하는 거고 레슬링 선수한테 일주일에 10kg 배분하는 것은 공평하다는 거죠. 산술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왠지 읽어보진 하라는 거 그냥 띄엄띄엄 봤는데 정의란 무엇인가에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 그게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204페이지에 보면은 이거 먼저 설명하고 한 10번째 줄에 보면은 교환적 정의는 계약자의 정의라 해야 옳다. 왜냐하면 이 정의는 매매, 임대차, 대차, 교환, 물물교환, 기타 등등의 계약 행위에서 신의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배적 정의는 심판자의 정의라 해요. 즉 무엇이 정의인가를 정의하는 행위이다. 이 경우에는 심판자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 있는데 심판자가 그 신뢰에 어긋나지 않게 심판할 경우 그는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분배한다. 이것이 바로 정당한 분배이다. 그러나 분배적 정의라는 용어는 적당하지 않다. 이것은 오히려 공평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며 역시 자연법의 하나이다. 3자연법이 계약의 그 이행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제4자연법.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자연법들이 뭡니까? 어떤 원칙입니다. 자기 나 양심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나 뒤에 보면은 이게 그 내면의 법정에서는 구속력을 가지지만 내면의 법정이 구속력이 없다는 거죠. 강제할 수 있는 큰 힘이 없는 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번째가 뭐냐면 보언입니다. 정의가 선행의 신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과 같이 보언도 선행의 은혜, 즉 선행의 무상정리를 전제로 한다. 이것이 제4자연법이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타인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자신의 호의에 대해 후회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것의 반대가 뭡니까? 배은이라고 되어 있죠. 맞아. 한 12번째 줄쯤에 배은이다.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 행위는 신의계약의 의무를 저버리는 불의와 그 성질이 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름대로 아까 자연법을 만들어서 이걸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제5 자연법은 공손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 다음 페이지 206쪽 제6 자연법은 용서가 되겠죠. 용서는 곧 평화를 허용하는 것이다.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용서해야 된다. 저기를 굽히지 않는 자들에게 평화를 허용하면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공포이다. 그렇죠? 그래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받고 용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7은 복술은 미래의 선을 위한 것이다. 제7자연법은 악을 악으로 갚는 복수에 관한 것인데, 복수를 할 때에는 지나간 악의 크기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선의 크기를 보아야 한다. 요새 뭐 이론적인 교정행정의 원칙을 보는 것 같은데, 그러므로 범죄자를 처벌할 때는 반드시 그 목적이 범죄자의 교정 또는 다른 사람들의 교화에 있어야 한다. 그 외에는 처벌이 금지된다. 그 다음에 제8 오만 불손의 금지. 그 다음에 제9 자만의 금지.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인가 하는 문제는 순수한 자연 상태에서 성립할 수 없는 문제이다. 자연 다 평등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기 때문이다. 현재 존재하는 불평등은 시민법 때문에 생긴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정치학에서 지배에 적합한 사람, 그 다음에 남을 승계에 적합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뭡니까? 난센스라는 거죠. 이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경험에도 반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도 마찬가지지만 홉스도 아리스토텔레스를 무시했던 거죠. 뭐 다른 표현에 의하면 어떤 철학자를 심하게 경멸했다고 이야기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208쪽에 마지막 10번째 줄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제9의 자연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모든 사람은 타인을 본질적으로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 이 계율을 위반은 자만이다. 자만의 금지입니다.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 이 시대에? 사람은 가능 여부를 떠나지 않고, 논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이제 이론을 세워 나가잖아. 이게 지금 신의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이런 맺고 나면은 상대방은 뭡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국가가 제대로 굴러간다는 거지. 계약은 신의 계약을 했으면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다 이런 것 자기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 어디서 나오냐, 양심이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이 뭐 갖고 있는 그게 보면은 정념하고 이성이 있잖아요, 내면적으로. 이때는 이제 이성이 좀 앞서가지고 이런 게 앞서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보면은 국가의 성립 기원과 그 다음에 국민이 지켜야 될 도리를 이 사람이 지금 나열해 놓은 겁니다. 혹은 뒤에 보면 지배자가 해야 될 일도 설명하고 있죠. 지배자라는 거, 권력, 이 사람 표현이라면 주권자죠, 주권자. 커먼널스가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평화의 상태로 들어갈 때, 즉 타인에게 결코 허락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권리를 자신에게 허락해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 오만 했나, 지만 받을 잘난 척 할 수 없다는 거죠. 잘난 대접 받을 수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09쪽에 중간에, 인간과 인간 사이를 판정하도록 부탁받은 사람은 그들 사이를 평등하게 처리해야 된다. 공평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거. 이 사람은 뭡니까? 국가 어떤 지배나 혹은 국가 인민의 원리, 원칙을 지켜야 될 수칙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아마 최초의 책이지 않을까. 이 사람이 국가의 기원을 설명하고 국민의 도리와 주권자, 그러니까 주권자라면 그러니까 지배자의 도리를 설명하고 있는. 이분의 삶은 총체적으로 보면 이 글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는 조금 엘리자베스 이후죠. 1588에 자기가 태어났다고 그랬으니까 크로멜이 그때 의회파하고 의회파하고 왕당파 싸워가지고 찰스가 죽고, 찰스 국왕이 죽었. 아마 영국 국왕 중에 최초로 최후에 죽은 사람입니까? 국민에 의해서 재행당한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요새 무슨 말을 하잖아. 왜 찰스가 찰스 이름을 쓰느냐, 이가. 그 찰스가 최초로 죽은 국민들한테 죽임을 당한 사람인데, 이 찰스 왕이 왜 찰스라는 이름을 썼을까? 이렇게 하는 사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 찰스 3세인가? 죽었잖아. 죽임을 당했죠. 그때 의회파한테.
그럼을 그때고 이 사람은 이제 중간에 보면은 양쪽에서도 대접을 못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의회파로부터도 비난받았고 왕권 신수들 왕당파에서부터 그렇죠. 의회파에서부터 뭐 그 무신론자니 뭐 이런 대접 받았고 왕권 신수들에서는 당연히 그 권한이 국가가 뭡니까 인민으로부터 나온다 했어요. 권력이 이게는 왕권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나온다 했잖아. 왕권 신수들은. 근데 사실은 왕권 신수들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그 당시 그 신이라는 게 기독교 사회였으니까 하나님일까 아니야.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나쁜 짓을 하니까 그 사람은 국가를 줬겠어? 그렇지. 근데 그 사람이 잘못 지배해서 그런 거지. 그 왕은 신이 줬다는 것은 뭡니까? 제대로 하라고 줬다는 거지. 신은 하나님은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왕권 신수들 자체가 요새 보면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겠지만 그 당시로 봤어도 그렇게 그 당시 그 기독교 사회에서 그렇게 나쁜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문제는 이제 왕이 허튼 짓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저항권의 의미가 좀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때는 저항권도 별로 없었나 봐요. 홉스도 저항권은 침묵했거든. 저항권이 있다는 말을 안 했다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뿐이지. 안 했으면 어떻게 할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안 했단 말이에요.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당시 홉스의 생각만 해도 엄청난 생각이지. 지금 와서 보면 홉스가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그 당시 정치 사정으로 보면 굉장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권력이 인민으로부터 나온다 했는데 대단한 생각이지. 그 로커에서 가면 이제 저항권이 나오고 루소스도 나오고 그렇게 발전이 되겠죠. 권력이 인민으로부터 나온다 했더니 아까 우리 홉스가 말했던 게 뭐냐고. 그렇지. 그게 무슨 아까 무슨 설처럼 무슨 이름 있지 않고 홉스가 말한 거 무슨 설 없어요? 아니 이 사람은 원래 자연 상태를 만인과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봤기 때문에 성악설로 본 거지. 인간의 그거를 갖다가 인간성을 봤을 때 그래야 자기 이 이론이 전개가 될 거 아니야.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 실험이지. 가정을 해놔놓고 그러나 자기 이론이 이제 성립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평이죠. 판정받도록 부탁받은 사람은 평등하게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밑에 세 번째 줄에 이 법의 취지는 당연히 그에게 속하는 것은 그에게 평등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평이라고 불린다. 우리 앞에서 분배적 정의라고 하기도 한다 이 말이죠. 이 법을 위반하는 것은 역성들기야. 한쪽 편들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12 공유분의 평등한 사용. 분할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공동으로 사용할 것. 그 다음에 뭐 안 되면 추첨을 할 수도 있죠. 만약에 꼭 이 점유를 해야 된다면 추첨이하고. 그 다음에 추첨에 의한 것은 딱 중간에 보면은 임의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있단 말이에요. 추첨할 때. 임의적 추첨은 경쟁자들 간의 협정에 의한 것이며 자연적 추첨은 뭡니까? 장자 상속 같은 건 자연적 추첨이지. 장자 상속이 장자니까 다 가져가는 거잖아. 자연적으로 추첨이 된 거죠. 모든 재산을 장자가 다 가져간다는 자연적으로 장자에 의한 추첨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선점이 된 거죠. 그 다음에 15장 15 중재자에 대하여 평화를 중재하는 모든 사람은 행동의 안전이 허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목적으로 평화를 명하는 법은 수단으로서의 중재를 명하고 중재의 수단은 안전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16 211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 아니요 211 16조 16 자연법인가 211조 첫 줄에 인간의 행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로 과연 그렇게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이게 이제 팩트가 되겠죠. 둘째로는 위법인가 아닌가. 이게 첫째는 사실에 관한 문제고 두 번째는 뭡니까? 권리에 관한 문제다. 그런 사실이 있었는가? 있으면 그게 위법인가 아닌가. 그게 따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경우 판결에 복종하기를 한 사람은 중재자라 불린다. 다투는 자는 그들의 권리를 중재자의 판결에 맡겨야 한다. 그 다음에 제17
어느 누구도 자기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원칙을 그대로 홉스가 지금 정해놓은 겁니다. 국가 지배의 그다음 통치의 그다음에 지배당하는 사람의 원리를 다 설명하는 백성들의 행동 지침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사건에 대하여는 적절한 중재자가 아니다. 그 다음 제18 불공평의 자연적 원인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재판관이 될 수 없다. 뭐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18까지 나왔잖아요. 자연법에. 이런 자연법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경에 있죠. 212쪽. 밑에서 10번째 줄에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남이 너에게 행하기를 원치 않는 일은 너도 남에게 행하지 말라. 남에게 행하지 말라. 그래서 비교의 위치를 서로 바꾸어 자기 자신의 정념이나 자기 애가 무게를 재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자연법은 밑에 두 번째 줄에 내면의 법적에서는 구속력을 지닌다. 다시 말해 그 자연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욕을 갖도록 구성한다는 거지. 양심이. 그러나 외부의 법정에서는 즉 행동할 때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바로 보면 자연법은 양심에는 항상 있지만 실제로는 안전의 보정이 있을 때에만 구속력을 지닌다. 지 생명을 위협받거나 뭐 안전이 불안하면은 이게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하면 자유나 이런 것보다 안전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연법은 영원하다. 이 자연법은 영원히 지켜야 된다는 거죠. 또한 지키기 쉽대요. 지키기도 쉽다는 거예요. 의욕과 노력만을 거짓없는 부단한 노력만을 의무로 부과하기 때문에 지키기 쉽다. 이론적으로 지키기 쉽지요. 뭐 그냥 양심이 불량한 사람들 많으면 지키기 어렵겠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14 두 번째 줄에 그리고 이들 자연법에 대한 학문이야말로 진정하고도 유일한 도덕 철학이다. 왜냐하면 도덕 철학은 인간의 사교와 사회생활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관한 학문이기 때문이다. 선과 악은 우리들의 욕구 또는 해모를 나타내는 이름인데 기질이나 습관 및 주의에 따라 다르다. 이게 뭐 참 같은 인간도 때에 따라 다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딱 중간에 개인적 욕구가 선악의 척도가 되는 한 인간은 자연상태 즉 전쟁 상태에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평화가 선이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따라서 평화에 이르는 길 또는 수단도 선이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바로 이러한 길 또는 수단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정의, 보온, 계모, 공평, 자비 등과 같은 자연법이자 덕이며 그 반대는 악덕 즉 악이다. 덕과 악덕에 관한 학문이 도덕 철학이므로 자연법에 관한 진정한 학설이야말로 진정한 도덕 철학이다. 지금 학설 자연법이 진정한 도덕 철학이라는 얘기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15의 네 번째 줄에 이러한 이성의 명령을 사람들은 법이라고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적당한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 명령은 무엇이 인간의 자기 보존과 방어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관한 결론 또는 공리일 뿐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법이라는 것은 원래 권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자의 말이다. 그래서 이성과 법을 구분해놨어. 어디가 보면 이 사람 한 말인가 그럴 것 같은데 명령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고 충고는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어디서 그런 표현을 본 것 같아요. 충고인가 뭐 충고는 정확하게 다음에 한번 기회 있으면 원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령은 자기의 이익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고 충고는 상대방의 이익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성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표현을 본 것 같은데. 얘가 이 비슷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다 보면은 이성의 명령과 법을 조금 구분해놨고, 만약 우리가 그와 같은 공리를 권리를 가지고 만물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그때는 법이라고 불러도 된다는 거예요.